북한에도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한 제목으로 하면 북한에는 지금 기업가 정신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정권 하에서 기업가 정신이 들어가면 이 정권을 연장시켜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기업가 정신은 통일 한국을 위한 준비, 기업가 정신, 그것이 더 적절한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소개시켜 주셨는데 저는 순수하게 공돌이입니다. 아시죠? 공돌이는 새가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단무지, 단순, 무식, 지성. 지 다음에는 L로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뭐 공돌입니다. 근데 제가 기업가 정신에 어떻게 관련이 돼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 모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이 길로 서게 하셨던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한동대학교에 오게 됐는데요. 원래는 제약예측공학을 전공하고 일본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거기에서 2년간 교수로 학생들 가르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교수가 너무너무 되고 싶었는데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아무런 응답도 없으신가 이런 생각들을 가다가 어느 날인가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았어요. 재우야 너는 왜 교수가 되고 싶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가 1대1로 서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제서야 비로소 제가 교수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었습니다. 실은 명예스럽고도 싶었고요. 잘 살고도 싶었고 존경받고 싶었고 나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복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그거는 내가 챙겨줄 거고 네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따로 있지 않냐? 저에게 아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데 하나님 제가 뭘 구해야 될까요? 너는 내 마음을 구해야지. 이런 감동을 저에게 주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학위도 받았고 교수도 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대학을 가고 싶은데 대학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통고가 하시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야.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 시대의 젊은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애절한 애통하여야 하는 마음들을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가 교수가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목적이 바뀌게 되었어요. 기도 제목.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 마음 품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쯤에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한 조건으로서 보니까 박사학위를 마쳤고 2년간 일본에서 조교수라고 하는 직함으로 2년간 있었으니까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논문 실적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 딱 항상 저는 중간 정도예요. 중간 정도. 좋은 대학은 못 가겠고 기도하면서 구체화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싶으신데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대학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것이 평양과학기술대학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평양과학의대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심정을 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했었어요. 제가 북한하고 이어진 길이에요. 저는 원래 고향이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제가 국어학번이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5.18을 겪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아무 이유 없이 시내로 공부하러 갔던 고등학생 형, 중학생 누나
2명이 총 맞아 죽고요. 지켜봤어요. 저는 그 역사 현장에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가성 그 좌파의 성향이 아주 강렬한 지역이죠. 네. 거기서 쭉 자라왔습니다. 그런 저의 배경으로 봤을 때 북한에 대한 콜링은 참 뜨거운 콜링이었어요. 야, 내가 이제 통일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나 보구나 이런 마음이 주셨는데, 근데 그때는 뭐 북한에 대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고, 그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한동대학교였어요. 또 아주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한동대에 와서 비로소 교수라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직함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교수로서의 사는 방식에 대해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지금도 여전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06년도에 한동대학교에 이상한 프로그램이 하나 생겨요. 이상한 프로그램이라 함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 교육 방식이에요. 그거는 이제 정부 사업으로 지원받아가지고 뭐 생겼는데, 이제 그때는 과학기술부예요. 과학기술부에서 어떤 일을 이야기를 했냐면, 요즘에 공돌이들이 진짜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소양을 가진 엔지니어를 키웠으면 좋겠다. 융합교육을 하는 이런 연구소를 한국에 좀 이렇게 지원해주고 싶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20개 대학에서 지원서를 받아서 2개를 딱 뽑습니다. 융합교육연구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2개를 뽑았는데, 그때 선정된 곳이 연세대학교하고 한동대학교 2곳이었습니다. 그때 한동대학교에서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기술과 경영과 법을 융합하여서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 entrepreneurship을 가진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영어로는 되게 희한한 영어예요. entrepreneurship. 제가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는 그 학부에 조인을 했는데, 저는 이 영어 단어를 처음에 못 읽었어요. 이게 뭐야?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프랑스어에서 유래됐는데, entrepreneurship은 원래 undertaker라 어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뭔가를 책임지는 존재죠. undertaker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을 보니까, 실은 사람이 죽고 나면 장의사가 시체를 이렇게 닦잖아요. 시체를 닦는 사람 언더테이커라고 하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entrepreneur. 되게 그냥 화려한 이름 같고 아주 좀 멋진 이름처럼 들리죠. 기업가. 기업을 만드는 사람. 보통 우리는 협의의 의미에서의 기업가는 창업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학부는 창업하는 기술을 가르칩니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창업하는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데 당신은 창업하는 기술을 배웠습니까? 저는 배운 적이 없거든요. 저는 순수하게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공돌이에요. 공돌이. 별로 창업 자체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학부생들이 창업 이런 거 하는 거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라. 여러 개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여기에 이 학부에 대해서 처음에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그렇게 하시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지금 이 길에 서게 되었는데, 한동대학교에서 말하는 entrepreneurship의 의미는 단순하게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정신, create something from nothing. 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실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요즘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한, 철이니만큼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암철프론십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를 최빈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죠. 단기간에 50년, 60년 안 되어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20-50 클럽에 가입을 했죠. GDP가 2만 불이 넘고 인구가 5천만 불이 넘는 20-50 클럽이라고 하거든요. 20-50 클럽을 세계에서 7번째로 우리나라가 가입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60년대 제가 자료를 여기 오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원래 무식하거든요. 논문을 딱 2번 읽었는데 원래 한 2번 정도 읽으면 용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10번 정도 읽으면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저는 2번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60년도에 79불이었네요. GDP도 뭐 실질 GDP, 연구성 GDP가 있지만 우리가 60년대에 1960년도에 79불이었어요. 지금 2011년도에 2만 불을 넘게 됩니다. 그렇죠? 수출량은 수출액은 그때 3천만 불. 작년에 네, 4,700억 달러. 네. 이런 숫자들 이야기하면 되게 이게 실질적으로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가 달라진 거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때 한국이 이렇게 된 원인이 뭔가, 한국은 어떻게 색을 갖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이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 분야에서는 거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드러커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이야말로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하기로 한국이야말로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가장 앞선 나라다. 미국보다는 오히려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나라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한국을 잘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근은 조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보면 이게 놀라운 숫자입니다. 제가 기업가 정신을 가리키면서 생각하게 해보게 돼요. 도대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배경에는 누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루었고 지금 우리는 어떤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나라의 지금 이 경제적인 상황을 가지고 쭉 이야기하면 중소기업청이 2008년도에 이렇게 해서 2008년도 중기청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시기를 4개의 시기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가 기반 형성 55년부터 72년까지 그리고 성장기 23년에서 87년 그리고 전환기 88년에서 96년 97년까지 네. 그리고 재도약기 98년에 이후 현재까지 중기청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모델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4개의 시기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55년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서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가 가져야 될 기업가 정신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섞어가면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한 이 정도 중반까지를 산업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공업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아서 이윤을 창출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 95년도 이후로부터 활발하게 개발된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시대를 우리가 지식정보화 사회, 네,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55년부터, 그러니까 전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시기만 딱 따져보면 한 35년, 40년 놀라운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가? 이때는 기반 형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나만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시죠? 전쟁 후에, 저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니까 알지 못하지만 저희 학교에 계시는 우리 김기용 교수님, 전쟁을 직접 겪으신 전쟁 세대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도 국가에 남아있는 게 없고 뭔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여건이 파괴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기업으로 활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또 토지도 있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동력. 네. 그리고 그걸 잘 이뤄낼 수 있는 경영 기법.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자본 없습니다. 토지는 있긴 있지만 인구 밀도에 비하면 되게 좁은 땅이죠. 이것도 아주 열악합니다. 인력, 일하고 싶은 인력은 많은데 양은 많은데 인력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기업을 해본 사람이 있으니까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단 말이죠. 제가 최근에 지금 GA 통해서 제3세계의 기업가 정신을 가리키려고 케냐, 몽골, 캄보디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를 돌아다니면 이때 우리나라 전쟁 후에 그 상황보다는 전부 다 희망적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일어서지 못합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일어서게 되었을까요? 상당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적이죠. 네. 기도를 열심히 하셨고. 네. 어떻게 잘 아시다시피 등장의 방법, 정권의 등장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민주화 사회의 기준에 잣들어 보면 합당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정권을 요즘에 표현해 보면 찬탈하였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박정희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실제로 이때 시작한 게 이런 아주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뭔가를 본 거예요. 놀랍죠? 여기에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실은 리더로서는 박정희, 정치 리더로서는 그렇죠? 전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기업으로서는 1세대 기업들이 일어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 정주영 회장, 고 이병철 회장, 이런 분들이 비라성 같은 1세대 기업가들이 이때 기반을 닦기 시작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성장기에 접어들어서면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진흥정책, 정책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이 생산성으로 경쟁을 하는 이 흐름을 잘 타가지고 이제 산업이나 아니면 어떤 기업을 선별하여서 잘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대기업들이 성장하게 되었죠. 전환기에 들어가면 이때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88년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잘 살게 되고 이때부터 민주화 요구,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노동 운동들이 생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때부터 서서히 이제 대기업을 규제하기 시작하죠. 규제가 강화되고 이런 흐름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이때는 잘 아시죠? 97년 전후로 해갖고 일어난 IMF 이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재편성하고 이때 이제 이 시기에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에서 7개가 6개인가요? 6개인가 많아죠. 혜태 뭐 이런 기업들, 기아 이런들이 IMF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이제 문을 닫습니다. 결정타가 뭡니까? 99년도에 대우가 문을 닫으면서 결정타가 났죠. 아, 대기업도 망할 수 있구나. 이게 왜일까요? IMF 시대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도산을 해요. 새로운 형식의 기업 형태가 발생하고 벤처 열풍이 불고 IT 벤처 열풍이 불었다가 또 사그러들었다가 지금 또 이제 뭐 청년들 육성한다고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앙트로프너십을 이야기할 때요. 고자는 다 빼겠습니다. 이제 송규영씨, 이병철씨 이런 분들을 앙트로프너는 단지 우리가 앙트로프너십,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할 때 기업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사람, 창업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앙트로프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가 군인이었는데 정치를 하기 시작했고 정치를 했다가 전혀 새로운 형식으로 지금까지 전려왔었던 독재는 독재인데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독재, 희한한 독재죠. 희한한 독재예요. 그런 걸 새로운 길을 열었던 사람이죠. 이분들은 누가 쌀집이었습니까? 정규용 씨가 쌀집이었습니까? 이병철 씨가 쌀집이었습니까? 아세요? 녹음이 되는 거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씨가 쌀집이셨고요. 정규용 씨는 자동차 정비업을 시작하셨네요. 이병철 씨는 38년, 41년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어내신 분이었는데 이분들이 계속 그러니까 쌀집을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쌀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이병철 씨는 왜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을까? 자동차 정비 공장에 했던 사람은 수없이 많았을 텐데 정규용 씨는 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후자 사람들이 연구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없는 것에서부터 뭔가를 만들어내고 어떤 정치, 경제,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 원동력, 앙트로프너십을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사람들이 갖는 특성이 어떤 것이길래 그런 일을 해내느냐. 뭐 앙트로프너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특성을 이렇게 크게 보면 행동 특성을 한 3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테이킹. 네. 안전한 것만 찾아다니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위험을 돌파해서 위험이 아니라 위험 속에 감춰진 기회를 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하면 안 합니다. 네, 망할 것 같으니까. 근데 위험 속에서 기회를 보고 아시죠? 위험이 높을수록 리워드는 크다. 네, 기회를 포착하고 거기서 받은 보상에 대해서 성취욕이 아주 강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장래를 잘 내다봅니다. 프로액티브니스
creativeness.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냥 reactive가 있고요. 어떤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쁜 반응이 나오면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reactive예요. 반응적인 거예요. proactive는 장래를 예측하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견하여서 준비하는 사람. 네, 미래에 대한 예측. 네. 그래서 항상 어떤 돌발 변수가 나타도 유연성 있게 대응합니다.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요.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문제가 없으면 수많은 가능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것들을 대응해내는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innovativeness, 그러니까 혁신성이에요.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해요. 새로움을 추구하는 아주 창의적이죠. 문제를 해결할 때 아주 창의적으로 해결해요. 네. 안 되는 게 어딨어? 해보시게, 임자. 정충 씨가 그러셨다 그러죠? 네. 네. 저도 조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교수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단서는 조교가 있는 한. 그 이야기 아시죠? 교수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조교를 부른다. 조교에게 말한다. 그런 거죠. 아니면 두 번째 놀라운 버전은 숙제를 내준다. 그래서 학생들이 숙제를 해내면 교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고요. 자, 이런 앙트로포니의 공통적인 특징이 위험을 감수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항상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걸 나눠보고 싶어요.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이분에게는 어떤 앙트로포니식 요소가 있었는가? 그때 시대적 정황에서 왜 어떻게 여기서 이쪽으로 그 수많은 재앙 요소들을 극복하고 지금 우리나라를 이끄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던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쪽으로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에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게 어떤 거죠? 우리나라가 자본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축을 해야죠. 국민들이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국민들이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죠. 저축할 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자를 유치해야 되죠. 외자를 유치해야 돼요. 외자 유치. 네? 외국 돈을 빌려와야 됩니다. 자, 외국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어서 마음이 좋고 그래 도와줄게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 개념이잖아요.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해 보셨습니까? 혹시 투자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제가 요즘에 베트남에 투자를 했는데 약간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는 뭘 기대하나요? 높은 수익을 기대하죠. 내가 고수익이 올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익이 얼만큼 돌아올 것인가를 예측을 하죠. 예. 자, 어떤 기준을 보고 투자를 할까요? 그러면 사업 파트너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믿을만한 사업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 파트너. 한국에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없어요. 뭐 하십니까? 네, 자동차 요즘 이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신격호 회장님, 그 롯데를 만들었던 이 회장님은 이름이 되게 나이스한 이름이던데 특수화학연구소라는 걸 만드셨어요. 46년도에. 뭐 하는 회사인 줄 아세요? 껌이라면 역시 껌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이름이 근데 특수화. 그 미군이 준 껌을 보고
맛있어갖고 놀라워서 껌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너무 재밌죠. 특수화학연구소. 이야. 근데 아무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업 파트너를 생각할 때는 경영에 대한 노하우나 그렇죠? 실적 이런 거 따지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1억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없어요.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그러면 국가는 뭘 해야 될까요? 돈을 빌려줘.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 그걸 한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외자 도입법을 정비해요. 네. 첫 번째로 쉽게 돈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돈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줍니다. 법적 제도를 일단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파트너가 신뢰할 만한 사업 파트너가 없잖아요. 그 결과로는 투자금 회수가 불분명하죠. 투자금 회수가 불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걸 하냐면 외국 차관에 대해서 정부가 지불 보증 제도를 만듭니다. 정부의 외국 차관에 대해서 지불 보증 제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외자를 빌려주면 하죠. 아니 못 갚으면 정부가 갚는다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의 눈의 관점에서 비치면 어떻게 비치는 거예요? 왜 특혜 기업을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느냐, 이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정황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가보죠. 그 다음에 좋습니다. 사업 파트너는 내가 믿을 수 없었지만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정부가 돈을 갚아준다. 그러니까 정부를 돈을 줄 수는 있죠.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돈 빌려주고 사업 파트너도 괜찮아. 근데 이 일을 잘 할 수 있어? 노동력에 대한 이슈죠. 노동력. 이걸 평가를 하죠.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있느냐. 네. 그렇죠. 노동 숙련도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잘 갖춰져 있느냐. 그리고 열성적으로 하느냐. 이런 이슈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노동력은 어땠나요? 열정은 아주 넘치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그래서 봉직공정이라든가 단순 노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었어요. 단순 노동. 근데 이런 거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공장을 돌리고 뭘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공장도 없고 공장 그 기계를 돌릴 만한 기술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박정희 정권이 했던 게 노동력 양산을 위한 정책을 또 추진합니다. 기술 인력, 산업 인력이라고 하죠. 기술 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걸 읽어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 살 길에 대해서 그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군인인데 군인이었잖아요. 정치학을 공부했으니까 안 했죠. 앙트로프레너십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생각해낼 수 있는 힘. 물론 혼자의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생각해낼 수 있는 팀을 만들어내는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은 상당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공업고등학교를 성립해요. 그 정책으로 이것도 아주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공업고등학교를 만드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기술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업고등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정책을 펴시겠습니까?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얼굴이 네가 말하세요. 이렇게 주셔서.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정책가였다고 느껴지는 게 한 번에 팍 만들지 않아요. 시범적 운영을 해봐요. 흔한 이야기겠죠? 파일럿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시범 운영. 네. 그래서 금호고등학교라고 하는 금호공고를 설립을 해요. 73년도에 네. 금호공고를 1973년도에 설립을 합니다. 그래갖고 근데 이 금호공고가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러면 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키겠어요? 나사 중 예? 나사라든가 예. 금속 종류 예, 금속이나 실제로 산업에 쓰이는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 대단한 게 가장 먼저 정신교육을 시켜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쉽이 공부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훈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뭘 하는 겁니까? 제자 되는 게 그 쉽을 공부하는 거죠. 디사이플십을 훈련하는 거죠. 트레이닝하는 건데 정신을 교육해요. 뭘 하냐? 삼정 정신이에요. 삼정. 이 정도면 약간 공부는 당연하죠. 저도 몰랐었는데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성. 모든 일을 할 때 정성을 쏟아라. 그 기계나 이걸 주로 다룬 거였으니까 최대한 정밀하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하라. 여기에 대한 걸 딱 캐치프레이즈를 배워라. 삼정운동. 모든 일에 정성, 정밀, 정직하게. 그리고 교육 방법 자체는 실무교육을 해요. 실험 실습 교육을 말이죠. 실습과 실무교육을 합니다.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많이 진짜 깎아보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걸 또 우리나라에 그럼 무슨 토대가 있습니까? 어떤 기술도 한 것도 없죠.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기계기술에서 최고 탑을 달리는 일본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요. 여기서 일본 교육제도를 일본의 선진 교육제도를 벤치마킹. 그냥 도입을 해서 그대로 갈 거예요. 책을 한글로 다 바꿔가지고 그 방법대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학생을 선발할 때 이제 심혈을 기울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학생을 뽑아요. 가능성 있는 학생이라 하면 학업 성적이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믿고 추천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 면접을 아주 심도 있는 면접을 본 끝에 선발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0% 지원이에요. 뭐 학비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안 받고 돈 주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 기술 그때 당시에 이걸 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그러면은 시설이나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잘 못 써요. 73년이니까 경제개혁을 5개년 계획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 시설이었을 것 같아요. 대답하기 너무 답이 열려있나요?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지어라. 요즘도 그런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이걸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동대학교에 있는데 우리 학교에 아시아 최고 수준이 뭐가 있지? 학생. 모르겠어요. 최고 수준으로 지은 거예요. 최고 수준. 아시아 최고 수준의 설비를 갖춥니다. 이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그런 능력, 기획 능력과 이 안목이 나왔을까요? 저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뭐 명성을 기리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는 그 흔적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의 호흡을 막론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일해 가시고 있는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사실에 입각한 이런 생각들을 조금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이걸 통해서 외자가 들어오고, 외자가 들어오면 대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대기업에 투자를 하면서도 그 내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또, 이제 저축한 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산업을 지정을 해가지고 집중 육성 산업을 지정을 하죠. 중공업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업체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아주 저리로, 저금리로 돈을 융통을 해줘요. 앙트로프너가 이야기할 때 앙트로프너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은 새로 일어나는 기업들은 다 리스크 테이킹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덜 리스크 테이킹을 했어요. 왜요? 그 리스크를 누가 졌어요? 정부가 졌어요. 계획적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정부가 주도하여. 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베이스드 이코노미. 처음에.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왜? 산업사회는 기본적으로 산업사회에서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생산성이거든요. 생산성을 향상해야 돼요. 좋은 물건 싸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경영 기법에 의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요구되는 사회였고 그것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정부가 리스크 테이킹하고 그래서 대기업들이 처음에 진입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요건을 완화를 시켜줬죠. 이것을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그들이 돈 잘 벌 수 있게 모든 걸 열어주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크는 것들을 차단해놓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쭉 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정권하고 기업이 정권 유착하고 그래서 비리를 생산해내고 이래서 현재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낳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것들은요 상당히 그때 당시에도 반대가 많았다고 그래요. 이런 지불보증제도 외자도입법을 정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은 기업은 책임을 덜 지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돈을 많이 빌리면 많이 빌릴수록 좋은 거예요. 왜? 정부가 다 보증해주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확실한 게 있으니까 그럼 마음대로 빌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빌려갖고 그 성장해내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도덕적 불감증도 있을 수 있죠. 내가 망해도 정부가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 구조가 어떻게 되었느냐 시장 경제의 어떤 이런 구조에서부터 아주 거기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펴요. 그거 말고도 내수 보호 정책을 피죠. 이제 우리가 막 이제 만들어내긴 생긴 공장에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면은 수입 제한을 하는 거예요. 관세를 엄청 받아가지고 그 보호무역주의를 아주 강하게 처음엔 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를 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은 거기에서 안전한 보호망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모든 요건들이 갖춰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죠. 역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그때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죠.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본, 토지, 인력, 경영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부는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되고 기업은 어떻게 했어야 되고 이상적인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이상적인 답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걸 how to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밑바닥에서 그 단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이건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 되는 지점이 이르는 게 비판이 반드시 문제만 있는 게 아닌 게 실은 그런 영향으로서 이제 IMF 이후에 국제금융이나 여러 가지 열리고 나면서 대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경쟁력이 없는 대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하죠. 대기업이 도산하면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는 거니까 국가경제에 아주 치명타를 입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기 많은 기업들이 이제 쓰러져 갔죠. 김대중 정권 들어오면서 기업은 기업이 나름대로 자기 독자성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나야 된다. 기업 정리를 하죠. 근데 대기업들은 그때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보호정책 해줬으니까 그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김대중 정권이 와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걸 철폐해서 망하게 만들었다. 이런 또 비판이 있죠. 저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정권이 여기는 보호해준다고 보호가 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미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그 보호무역주의나 이런 것들도 보호하고 막아내서 가능한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시기에 들어와 있는 지금 지식정보 사회에서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제가 이제 공대생이니까 공학을 전공하니까 막 자동화 기기를 만들거든요. 자동화 기기를 만들고 현대의 최첨단 기기를 만들어서 결국 일자리를 줄이냐. 이 경영경제 교수님들한테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줄이는 주범이라고. 예, 자동화. 실은 그렇죠. 이게 재밌어요. 근데 이 시대에서는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됐던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식정보 사회에서의 경제성장의 견인차를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는요,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비디오를 찍으신 분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만, 제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예전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세스. 과거의 시대,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는 어떤 제품이 만들어질지 다 알아요. 우리가 이 산업 사회에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fast follow. 빨리 따라갔으면 됐어요. 빨리 쫓아갔으면 됐어요. 제가 90년대 후반부터 2005년까지 일본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소니가 망할 거라고 망한 건 아닙니다만 소니가 정크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삼성이 소니를 앞지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말도 안 됐어요.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디 감히. 아키하바라에 가면 휘황찬란한 도시반이 여러 가지 내셔널 여러 가지 일본 가전제품을 보면 주눅이 들고 항상 친척들한테 어머니한테 야 코끼리 밥솥 좀 사가줘 이런 얘기를 가면서 코끼리 밥솥, 안마기 여러 가지 사다 날랐습니다. 소니 워크맨 다 사다 날랐어요. 불과 10년이 됐어요. 제가 일본 떠난 지. 근데 지금 희한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때는 패스트 팔로우였어요. 그러니까 앞서가 있는 1등 주자를 따라가면 됐어요. 그때는 이 시기예요.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느냐? 불확실성이 증가하죠. 불확실성이 없죠.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프로세스도 불확실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따라가면 되니까. 이미 토요타가 만들어놓은 생산 라인 우리도 똑같이 만들면 되고 소니가 했던 거 만들면 되고 도시바가 했던 거 만들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성이 1등을 하는 제품, 우리나라가 1등을 하는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건 뭘 이야기죠? 이제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에요. 퍼스트 무버예요. 우리가 퍼스트 무버, 제일 먼저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니까 불확실성이 엄청 증대돼요. 삼성이 고민하는 이유가 그거죠.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이 대단한 이유는 중에 하나, 보면, 삼성이 여기에 대한 안목이 있었어요. 몰랐죠? 앞으로 1등이 되면은 뭘 해야 되느냐? 디자인을 해야 된다 해서 디자인 연구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대기업 총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실적인 측면을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디자인. 예.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야 된다.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정신으로서의 디자인을 추진을 해요, 삼성이.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겉에 외견을 곱게 꾸미는 게 디자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디자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the sign. 그러니까 선풍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날개, 돌죠. 네, 이게 the sign이야. 냉장고 하면 문 열고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딱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예전에 90년대 중반만 해도 휴대폰 하면 뭐였습니까? 이거 안테나 있는. 네, 그것도 있고 대부분 버튼 누르고 이거였죠. 휴대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죠? 이게 the sign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그거 하면 대표적인 이미지. 근데 새로운 걸 창출해내는 능력으로서의 사인은 여러분 창조적 파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디스트럭트 하는 거예요. 네. 디스트럭트 시그니처. 그러니까 떠오르는 이미지를 파괴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날개 없는 선풍기 나왔잖아요. 그쵸? 지금 핸드폰이 버튼이 있습니까? 없죠. 냉장고에는 손잡이가 달렸는데 손잡이가 없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가구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내지 않으면 퍼스트 무버로서 앞서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에 왔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리딩 컴퍼니가 생기기 시작하고,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정말 저희 일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정말 존경한다고, 한국을. 한국이 그렇게 될 줄 정말 몰랐대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지금 일본 기업들이 뒤처지고, 물론 언젠가는 또 올라갈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떤 거냐면, 이걸 해내려고 하면, 이 시기에 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리스크 테이킹, 프로액티브니스, 이노베이티브니스가 필요해요. 네.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리스크보다는 그 후에 오는 리워드, 보상을 보는 거죠. 그거에서 감수하고 뛰어드느냐.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거 그냥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피나는 연구와 노력과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그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생각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고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들. 이 노력들이 멈춰버리면 그 다음에 퍼스트 무버로서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나갈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동시에 지금 아주 짧은 시기에 50년, 60년에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까지 옮겨갔어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거든요. 이제 북한으로 가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북한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거 아닙니까? 그들의 정신은 어떤가요?
거대한 종교 집단입니다. 김일성, 우상화. 종교 집단이죠. 그 종교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신을 바꾸고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기회를 발견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북한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만약에 북한의 기업가 정신이 들어가면 아주 위험합니다. 현재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마치 그 중국처럼 경제적으로는 부유할지 경제적으로 소수의 부유한 사람이 많이 생길지 모르나 그것을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김정일은 아주 대놓고 이야기했잖아요. 다 필요 없어. 평양 200만만 있으면 돼. 그 나라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있는 나라니까요. 그렇죠? 그 나라를 우리 바라볼 때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갖춰야 될까요? 뭘 생각하고 뭘 준비해야 될까? 저의 질문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시대를 어떻게 읽어내고 계시고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 통일조국, 진정한 의미의 건국, 통일한국이 되었을 때 북한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은요, 위험을 많이 감수하는 것을 단순히 의미하지 않고 처음에 앙트로포니어를 설명드렸을 때 어원에서 나왔던 것처럼 언더테이커예요. 겉으로 보이는 리더 이런 거 아닙니다.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북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건 아주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통일한국을 준비할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단 지금 통합진보당 이런 데 사람들은 네. 막 이제 시위를 하겠죠. 왜 북한이 망하게 해뒀냐. 네. 빨리 그 조선노동당 그 사람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빨리 지원금을 줘가지고 다시 살려내야 된다. 이제 아마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럴까요? 네.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또 혹시 대부분이 학생이시거나 아니면 직장인이거나 저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좀 처음에 마음에 품고 기도했었는데 여기 와서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기술은 제어기술이거든요. 제어기술이 어디에 쓰이냐면 미사일 발사하면 어디에다 붙일까 그렇게 쓰이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아니 설마 그러겠어? 그러면 어디에 쓸까요? 그 기술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은 아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 않고 영어를 가리키거나 정사를 가리키거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북한과 교류하고 협력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는 잘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강산 특구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어디가 들어갔죠? 어느 기업이 들어갔죠? 현대자산이 들어가서 열심히 개발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몇 년째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죠? 벌써 5년 됐다고 그러네요. 5년 정도인가? 네? 거의 중단돼 있다가 지금 최근에 북한이 중국자금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거기 지어진 시설을 이용해서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하겠다. 우리나라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에는 지금 앙트로포니십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들어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앙트로포니십의 전제 조건은 사유재산이 보장되느냐, 그리고 이익 창출의 자유가 보장되느냐, 거래의 자유, 기본적인 자유들, 소유권들에 대한 자유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보장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도 안 되고 그게 안 될 겁니다.
안 되고 그냥 끝이고 말 건데, 그런데 북한 정권이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 시기가 되면 우리나라는 퍼스트 무버로서 지금 가고 있고, 그 나라는 그 지역은 이제 이거 패스트 팔로워로서 어떤 기반을 닦아야 되거나 뭐 이래야 되는 두 가지 요건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많은 연구하신 전문가분들이 많이 연구하고 계시고 하시겠지만, 실은 이거는 어떤 정책적 결정, 이건 너무 중요하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진짜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아주 거창한 구호 내세운 사람도 많고요. 가슴이 찡하게 울리는 구호로 선동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선동을 하는데 안 살아요, 그렇게. 우리 교회 내에서 그런 거 많이 보죠. 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헛 공약을 남발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남발했던 공약을 쭉 리스트를 한번 적어볼까요? 큰일 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뭐 이런 고백을 정말 얼마나 우리가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게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대를 2, 3년 전에 뒤흔들었던 신천지 공약이 얼마나 멋있는지. 왜 학생들이 다 그쪽으로 끌려가는 줄 아십니까? 거기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케어를 해줘요. 정말 따뜻하게 관심 가져주고 해주고 아주 조직적으로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그래서 브레인워시를 시킵니다. 자기도 모르게 슬슬 스며들어. 저는 다른 사람인데 있죠. 네. 그럼 구호를 외치는 거나, 그리고 정말 요즘 시대를 감상의 시대라고 하고 힐링이 그래서 상당히 교회 내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정말 그거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건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잘 구분하지 않으면 다 속아넘어가요.